가을이 깊어지는 10월 중순,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낡은 단층 집에서는 아침마다 익숙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49년 동안 운영해온 반찬 가게 영민의 손맛의 주인 이명미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멸치를 다듬고 있었죠. 올해 67의 영미 할머니는 허리가 굽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38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그 아들 정민호가 이제는 43이 되어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며느리 한수지는 38 구립 어린이집에서 13년째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던데요. 수진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였죠. 영미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7년째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며느리의 표정을 읽는 건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그래? 오늘 어린이집 쉬는 날이냐? 네, 교사 연수 기간이라 사흘 쉬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수진이 식탁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어머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얼굴도 많이 부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신 것 같고요. 제가 알아봤는데 경기도 가평에 좋은 휴양지가 있대요. 단풍도 정말 예쁘다던데 이틀 정도 다녀오시는 거 어때요? 영미는 멸치 다듬던 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쉬자고 제안한 건 처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시댁 식구들을 위해 뭔가를 제안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수지는 늘 조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지만 먼저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갑자기 왜 그러냐? 돈도 들 텐데.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저희 민호 아빠 대학 보내시고 결혼시키시고 이제는 좀 쉬셔야죠. 제가 다 준비할게요. 예약도 이미 해뒀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들렸어요. 영미는 잠시 망설였지만 며느리의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그래, 알았다. 고맙구나. 이틀 뒤 영미와 수지는 함께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회사 일이 있다며 동행하지 못했죠. 차 안에서 수지는 계속 밝게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어머님, 거기 정말 좋대요. 프라이빗 풀빌라인데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하대요.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난리예요. 영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이 뒤섞인 산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느라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2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가평의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잘 잡히지 않는 외진 곳이었죠. 하얀 통나무로 지어진 풀빌라가 5채 정도 떨어져 있었고 주변은 온통 단풍나무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와, 사진보다 더 예쁘네요. 수진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영미도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숙소 안으로 들어가니 나무 향이 진하게 풍겼죠. 거실에는 큰 창문이 있어 단풍을 바로 볼 수 있었고 침실도 2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쪽 방 쓰세요. 더 크고 전망도 좋아요. 수진이 큰 방으로 영미를 안내했습니다. 영미는 짐을 풀고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은 주방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테이블 위에 예쁜 유리컵을 올려놓았습니다. 분홍빛이 도는 요거트 디저트였어요. 위에는 신선한 딸기 슬라이스가 올려져 있었고 민트잎도 장식되어 있었죠. 어머님,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디저트예요. 딸기 요거트 파르페인데 칼로리도 낮고 맛있대요. 한번 드셔보세요. 영미는 컵을 바라봤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진 디저트였지만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들었어요. 냄새가 좀 이상했습니다. 딸기향이 너무 진했죠. 인공적인 느낌이랄까요. 나는 괜찮다. 너 먹어라. 어머님, 제가 어머님 드시라고 만든 건데요. 저는 벌써 먹었어요. 어머님 달콤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수진이 은근히 권했습니다.
하지만 영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67년을 살아온 직감이랄까요. 나는 안 먹는다. 배도 안 고프고. 수진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실망? 아니면 당혹? 영미는 정확히 알 수 없었죠. 그럼 나중에 드세요.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수진이 컵을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영미는 왠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며느리의 호의를 거절한 게 미안하기도 했고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오후 내내 두 사람은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단풍은 정말 아름다웠고 공기도 맑았죠. 저녁에는 숙소에서 제공하는 한정식을 먹었습니다. 수지는 계속 밝게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영미는 집중이 잘 안 됐어요. 밤 9시쯤 영미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은 잘 오지 않았죠. 며느리가 만든 디저트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안 먹고 싶었을까? 그냥 며느리 마음을 받았어야 했나? 11시쯤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미는 귀를 기울였어요. 수진이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아니, 오늘은 안 먹었어요. 괜찮아요. 계획대로 하면 돼요. 목소리가 작아서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비밀스러운 대화 같았습니다. 영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 생각이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수진이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어제 그 딸기 요거트가 다시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아침 먹기 전에 가볍게 이거라도 드세요. 건강에 좋대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영미는 왠지 더 불안해졌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수진아, 나는 정말 안 먹고 싶구나. 미안하다. 왜요? 뭐가 싫으세요? 제가 정성껏 만든 건데. 수진의 목소리에 약간의 날이 섰습니다. 영미는 당황했죠. 평소에는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 며느리였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요거트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니에요. 어머님 손주 태민이가 놀러 왔을 때 딸기 요거트 아주 맛있게 드시던데요. 영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손주가 가져온 딸기 요거트를 맛있게 먹었던 적이 있었죠. 6개월 전쯤이었을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때는 손주가 워낙 좋아해서. 영미는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왜 변명을 하고 있지?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영미도 침묵했죠. 오전 10시쯤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밖에 다녀올게요. 관리사무소에 수건 좀 더 받아올게요. 그래, 다녀오너라. 수진이 나간 뒤 영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딸기 요거트를 물끄러미 바라봤죠. 분홍빛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마치 피처럼 붉게 느껴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지? 영미는 컵을 들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딸기 향이 진했어요. 그리고 뭔가 다른 냄새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쓴맛? 아니면 약품 냄새? 순간 영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자꾸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 이 안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15분쯤 지나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수건이 들려 있었죠. 어머님, 아직도 안 드셨어요? 이제 점심시간인데. 수진아, 나는 정말 못 먹겠다. 너라도 먹어라. 버리기 아깝잖니? 영미가 컵을 수진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몸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수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영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뭐? 왜? 그냥 어제부터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영미의 가슴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라는 질문보다 먼저 떠오른 건 왜 저런 말을 하지? 라는 공포였어요. 며느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멀쩡한데. 오히려 너는 괜찮냐?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구나. 그리고 영미는 무심결에 덧붙였습니다. 우리 태민이는 이 요거트 정말 좋아하던데. 다음에 손주 올 때 또 만들어줘야겠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수진의 입에서 하얀 거품이 솟구쳤습니다. 눈이 뒤집히더니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분홍빛 요거트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수진아. 영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계속 거품이 나왔습니다. 누가 없어요? 사람 살려요. 영미는 휴대폰을 꺼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119를 눌렀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산속이라 통신이 안 됐습니다. 영미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풀빌라까지 달려가 문을 두드렸죠. 다행히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발요. 우리 며느리가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한 건 사고가 발생한 지 27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라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 사이 영미는 수진 곁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환자분 보호자이십니까? 응급구조사가 물었습니다.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제 며느리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뭘 먹었는지 아십니까? 저기, 요거트를. 영미는 바닥에 엎질러진 분홍빛 요거트를 가리켰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빠르게 샘플을 채취했어요. 수지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보호자분도 같이 타세요. 구급차 안에서 영미는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가평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수진을 급히 응급처치실로 데려갔죠. 영미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뭘 드셨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젊은 의사가 나와 물었습니다. 요거트요. 딸기 요거트를 만들어뒀는데 제가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보호자님께서 안 드셨다고요? 의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영미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저는 냄새가 좀 이상해서 안 먹었어요. 냄새가 이상했다는 걸 아셨으면서 며느님은 드시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말에 영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안 먹었는지, 왜 며느리가 먹는 걸 막지 않았는지. 아니, 그게 며느리가 자기가 만든 거라서. 알겠습니다. 일단 위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가 들어갈 겁니다.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영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아들 민호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민호야. 수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 뭐? 무슨 소리야? 엄마, 정확히 뭔데? 영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곧바로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2시간 뒤 민호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수진이는 어떻게 됐어? 아직 중환자실이다. 의식은 아직 못 찾았고. 민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영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만든 요거트를 엄마는 왜 안 먹은 거야? 그냥 냄새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 왜 말을 안 한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몰랐다. 그냥 먹기 싫었을 뿐이야. 그때 경찰관 2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명미 씨 맞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잠시 조사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영미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렸죠. 영미는 경찰을 따라 조사실로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요거트를 드시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냄새가 좀 이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상했습니까? 딸기 향이 너무 진했고 뭔가 인공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럼 며느님이 만든 음식인데 며느님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게 며느리 기분이 상할까봐. 경찰관이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영미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어머니와 며느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평범합니다. 특별히 나쁘지도 좋지도 않고요. 최근에 다툰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재산 문제나 상속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까? 영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에 무슨 재산이 있다고? 어머니께서는 번동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시세가 8억 5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 집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샀던 집이었습니다. 40년 전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올랐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람? 그게 이 일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조사 중입니다. 혹시 며느님이 그 집에 대해 언급한 적 있습니까? 영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있었어요. 6개월 전쯤 수진이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강남 쪽 28평 아파트가 13억 원 정도 한다면서 영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넌지시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영미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있을 거다. 내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그 이후로 수지는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었죠. 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시댁 방문도 뜸해졌습니다.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미는 6개월 전 일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사실을 나온 영미는 탈진한 것 같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건가? 수진이는 설마? 밤 10시가 넘어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들, 민호와 영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빨리 응급처치를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쓰러진 겁니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검사 결과가 안 나왔지만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보입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요? 네. 환자분이 딸기 알레르기가 있으신가요? 영미와 민호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아니요, 수진이는 딸기 알레르기 없는데요. 확실하십니까? 알레르기는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 확실해요. 우리 자주 딸기 먹었거든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좀 이상하네요. 일단 더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환자분 면회는 내일 아침부터 가능합니다. 민호는 그날 밤 병원에 남았고 영미는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날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진이 요거트를 권하던 모습. 어머님 몸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던 목소리. 바닥에 쓰러져 경련하던 모습. 내가 그걸 먹었다면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건 나였겠지?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내가 너무 며느리를 의심하는 건가? 다음 날 아침 9시 영미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진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죠. 민호는 이미 병실에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깨어났어. 그래? 어떻게 됐냐? 말은 할 수 있는데.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 민호는 대답 대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어머님, 수진이 영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많이 아프니? 영미가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영미는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진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어머님이 저 미워하시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 요거트에 딸기가 들어간 거.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놀란 표로 수진을 바라봤죠. 수진아, 너 딸기 알레르기 있었어? 네. 언제부터? 나 모르는데.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년 전부터요. 그때 건강검진 받으면서 알았어요. 생딸기는 괜찮은데 가공된 딸기 제품은 안 된대요. 영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내가 그걸 알면서 왜 만든 거냐? 수진이 영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어머님이 절 얼마나 싫어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절 생각해 주시는지. 영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나를 시험한 거였냐? 전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어머님 반찬 가게 일도 도와드리고 명절 음식도 다 제가 준비하고. 그런데 어머님은 한 번도 절 인정해 주신 적이 없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죠. 여보, 진정해. 지금 몸 상태가. 아니에요. 오빠도 모르잖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차가우신지. 영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의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영미는 수진을 한 번도 진심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어요. 늘 뭔가 부족해 보였고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수진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어머님도 절 시험하신 거 아니에요? 그 요거트 안 드신 거. 난 정말 몰랐다. 내가 알레르기가 있는지.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2년 전 제가 병원 다녀온 날 말씀드렸잖아요. 영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년 전, 수진이 무슨 말을 했었나?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역시 그렇군요. 어머님한테 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으시고. 수진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영미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내가 정말 그랬나? 며느리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나? 솔직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영미는 수진의 말을 제대로 들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늘 형식적으로 대답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보다는 아들이 손주가 더 중요했죠. 그때 복도 끝에서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이명미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요거트에서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요거트를 구매한 내역이 며느님 카드로 나왔습니다. 이틀 전 가평으로 오시기 직전에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수지는 자신이 알레르기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요거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권했죠. 만약 시어머니가 먹으라고 강요했다면 그럼 수지는 그걸 핑계로 뭔가를 요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미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수지는 계획을 바꿨어요. 자신이 직접 먹고 쓰러진 거죠. 그리고 이제는 시어머니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사고인 겁니까? 네. 며느님이 본인의 알레르기를 알면서도 섭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경찰관이 돌아갔습니다. 영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범죄는 아니었지만 이건 무엇이란 말입니까? 며느리는 목숨을 걸고 시어머니를 시험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7년이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은 영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나를 시험한 거였나? 아니, 이제는 확실했죠. 수지는 자신이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요거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미에게 먹으라고 권했어요. 만약 영미가 강하게 권했다면 수지는 먹는 척하다가 나중에 문제를 삼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영미가 거절하자 수지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자신이 직접 먹고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영미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 여행 자체가 계획이었던 건가? 영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숙소 정리하고 올게. 내가 좀 있어라.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택시를 타고 다시 그 산속 풀빌라로 향했습니다. 45분이 걸렸죠. 도착하니 숙소는 그대로였어요. 어제의 혼란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영미는 수진이 사용하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 수진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영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의 가방을 뒤지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영미는 가방을 열었어요. 가방 안에는 옷가지와 화장품 그리고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영미는 수첩을 꺼내 펼쳤죠.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어요. 7월 15일 어머님께 이사 이야기 다시 꺼내보기. 강남 레미안 아파트 28평 13억 원. 어머님 집 담보 대출 8억 가능. 부족한 돈은 민호 직장 대출로 충당. 7월 23일 어머님 거절하심. 표정이 너무 차갑고 단호했음. 더 이상 말 꺼낼 분위기 아님. 8월 5일 민호와 상해. 민호는 엄마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진전 없음. 8월 20일 어머님 집 앞에서 복부인 만남. 그분도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 많으시다고. 우리 같은 며느리들은 평생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심. 영미는 숨이 막혔습니다. 복부인이라는 사람은 옆집에 사는 이웃이었어요. 그 집도 3대가 함께 사는 집이었는데 며느리가 좀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죠. 수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9월 3일 더 이상 참을 수 없음. 7년 동안 나는 무엇이었나. 보육교사 월급 280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민호 연봉 6,500만 원도 강남 집 사기엔 턱없이 부족. 어머님 집이 답인데. 9월 15일 복부인이 말씀하시길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약하게 굴면 평생 이용만 당한다고. 9월 23일 결심함. 어머님께 확실히 보여드려야겠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 10월 1일 계획 세우기 시작. 어머님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어야 함. 산속 같은 조용한 곳이면 좋겠음. 영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건가요? 10월 7일 가평 풀빌라 예약 완료. 1박 45만 원. 비싸지만 프라이빗하고 좋음. 10월 10일 딸기 요거트 구매. 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확인함. 생딸기는 괜찮지만 가공 딸기는 심한 반응 나타남. 2년 전 응급실 갔던 것처럼 될 것 같음. 10월 13일 디데이. 어머님께 요거트 드리기. 만약 어머님이 드시면 내가 먹지 않으면 됨. 만약 어머님이 안 드시면 내가 먹고 반응 보이기. 어머님이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는 증거 만들기. 영미는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말 며느리의 생각이었단 말인가요? 바닥에 떨어진 수첩에서 쪽지 한 장이 삐져나왔습니다. 영미는 그걸 집어들었죠. 손으로 쓴 메모였어요. 증상 나타나는 시간 섭취 후 10분에서 30분 이내. 응급실 가야 하는 증상 호흡곤란,
두드러기, 의식 저하. 구급차 부르는 번호 119. 산속이라 시간 걸릴 것 예상. 죽지는 않음. 2년 전에도 살았으니까. 영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계획을 실행했던 겁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거겠죠. 하지만 동시에 영민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목숨을 걸고 시어머니를 몰아세우다니. 영민은 수첩과 메모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어요. 바닥에는 아직도 말라붙은 요거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붉은 딸기 색깔이 마치 피처럼 보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엄마, 수진이가 퇴원할 수 있대요. 의사가 이틀 정도 입원하고 나가도 된대. 그래, 알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다.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영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붉고 노랗고 주황빛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색깔이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불길하고 무서운 색깔로 느껴졌습니다. 영민은 숙소를 나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며느리한테 말해야 할까? 아들한테 보여줘야 할까? 하지만 그럼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느리는 목숨을 걸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 수첩을 공개하면 며느리는 완전히 악인이 되겠죠. 아들과의 관계도 파탄날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영민은 병실로 향했죠.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민호와 수진이 있었어요. 수진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아까보다는 상태가 나아 보였습니다.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죠. 엄마 오셨어요? 민호가 영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걱정과 미안함과 원망이 뒤섞인 것 같았죠. 그래, 왔다. 영미는 침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영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어요. 민호야, 엄마는. 엄마, 전 몰랐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엄마가 그렇게 무시하는 줄. 무시한 게 아니다. 나는 단지 뭐예요? 수진이 말로는 엄마가 2년 전에 알레르기 얘기 들었을 때도 아무 반응 없으셨대요. 심지어 그래, 조심해라 한마디도 없었다고. 영민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정말 그랬나요? 2년 전 수진이 병원 다녀왔을 때 뭔가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때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관심이 없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 하시면서 듣는 척만 하시죠. 영민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좀 무심했던 것 같구나. 좀이요? 7년 동안 한 번도 제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늘 우리 며느리 아니면 민호 마누라였죠. 전 어머님한테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역할이었어요. 영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맞았어요. 영민은 수진을 한 번도 한 명의 인격체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아내, 손주의 엄마,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거냐? 목숨 걸고.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어요. 그냥 어머님이 저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 하필 알레르기로? 죽을 수도 있었잖니. 죽지 않아요. 2년 전에도 응급실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절 걱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영미는 숨이 막혔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절망했던 건가? 영미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것 같았어요. 창백한 얼굴, 마른 몸, 지친 눈빛. 38배 여자가 이렇게까지 상처받고 있었다는 걸 영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른 게 아니라 보지 않으려 했던 거겠죠. 수진아. 영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힘들었다. 아니,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야. 남편 죽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 나도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았어. 시어머니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심지어 내 아들한테도.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한테도 똑같이 한 거구나. 내가 받은 대로 며느리한테도 줬던 거야. 미안하다. 영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67년을 살면서 며느리한테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아, 너도 잘못했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목숨 걸고 시험하는 건 아니잖니. 나도 사람이야. 너도 사람이고.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미쳤었나 봐요. 너무 인정받고 싶어서,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민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엄마, 수진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다. 솔직히 너무 복잡해서. 그때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전화 왔는데요. 최종 조사 결과 나왔대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뭐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범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대요. 환자분이 본인의 알레르기를 알면서 섭취한 것으로 결론 났대요. 다만 간호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권유한대요. 자해 성향이 있을 수 있다고.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미는 복잡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족 안에서 일어난 폭력이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서로 상처 입혔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씩 간호사가 나가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미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수진의 수첩이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어머님, 그게 읽었다.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영미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영미는 수첩을 민호에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진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다. 내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도. 하지만 영미는 수첩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건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을 거다. 내 아들한테도.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너도 알잖니. 이걸 보면 너는 끝이야. 민호도 널 용서 못할 거고 가족도 다 깨질 거야. 그럼 대신 나도 변할 거다. 너도 변해야 하고. 우리 둘 다 다시 시작하자. 영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아,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자. 내 집은 안 돼. 그 집은 내 남편이 평생 모아서 산 집이고 내가 마지막까지 지킬 거야. 대신 영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반찬 가게 수익금 내가 20년 동안 모은 게 3억 정도 있다. 그걸 너희한테 줄게. 대출 받을 때 보태 쓰고. 수진과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영미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괜찮아. 나는 반찬 가게 계속 할 거고 국민연금도 나오니까. 대신 너희는 독립해라. 따로 살자. 영미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같이 살면 우리는 서로를 계속 아프게 할 거야. 그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끔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진심으로. 민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은 어둠 속에서도 붉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상처받은 마음들처럼. 이틀 뒤 수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민호가 운전을 했고 뒷좌석에는 영미와 수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번동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영미가 먼저 차에서 내렸어요. 들어가서 쉬어라. 내가 저녁 준비할게. 어머님 제가. 수진이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거죠. 영미가 얼른 수진을 붙잡았어요. 괜찮니? 네. 어지럽네요. 그럼 방에 가서 누워. 민호야, 내가 좀 도와줘라. 민호가 수진을 부축해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영미는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3일 전 만들어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죠. 설거지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옆집 복부인이었어요. 영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미 씨, 나 복숙이에요. 요즘 며느리랑 여행 다녀왔다면서요? 어땠어요? 복숙의 목소리는 묘하게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영미는 순간 깨달았어요. 수진의 수첩에 나왔던 그 복부인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네, 다녀왔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좀 달라졌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강하게 나가라고. 영미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물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죠. 복숙 씨 미안한데요.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다음부터는 우리 며느리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뭐예요? 제가 뭘? 알아요. 다 알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영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이렇게 강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이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얼굴색이 여전히 안 좋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기운 차려야지. 네, 어머님.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제 부동산 알아봤어요. 강남은 너무 비싸서 노원구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25평 정도 신축 아파트가 9억 5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곳으로 알아봐라. 학교도 가까운 데로. 엄마가 주신다는 3억이랑 제 적금 깨고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라. 대출 이자도 만만찮을 거야.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일 더 할게요. 어린이집 말고 다른 일도 알아볼게요. 몸부터 추스러라. 그게 먼저다. 영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영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수진의 수첩을 다시 꺼내봤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시 읽었습니다. 며느리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사랑받고 싶었던 바람,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절망감. 영미는 수첩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모르고 살았구나. 다음 날 아침 영미는 일찍 일어나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49년 동안 지켜온 가게였죠. 작은 가게였지만 단골들이 많았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단골 이 씨가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며느리랑 같이 갔다면서요? 어때요? 좀 가까워졌어요? 영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가까워졌다기보다는 서로를 알게 됐다고 해야 하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하하. 이 씨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영미는 멸치를 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그게 그건가? 알게 되는 게 가까워지는 건가? 점심때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녁에 집에서 제가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영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다. 내가 아직 많이 아프잖니?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요. 영미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알았다. 무리하지 말고. 저녁 6시 집에 돌아가니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간단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밥상이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얼굴에 약간 생기가 돌았어요. 그래, 이게 다 뭐냐?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어머님 눈치 보느라 주방도 제대로 못 썼는데 영미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영미는 늘 주방을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며느리가 들어오는 걸 탐탁지 않게 여겼죠. 맛있겠다. 앉자.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한동안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아. 영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너 정신과 상담 받아볼 생각 있니? 수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원에서 권유했던 거요? 응. 나도 같이 받을까 싶어서. 어머님이요? 응. 우리 둘 다 상처가 많잖니. 전문가한테 좀 도움받는 게 나을 것 같아.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일주일 뒤 두 사람은 강북구에 있는 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50대 중반의 여자 의사였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의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영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죠. 누가 먼저 말할까 하다가 영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인데요. 최근에 좀 큰일이 있었어요. 영미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수진의 수첩 내용이나 계획적인 부분은 빼고 큰 틀만 얘기했어요. 의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수진 씨는 어떠세요? 본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말로 해도 안 통했으니까요. 7년 동안 얘기했는데 어머님은 한 번도 제 말을 들어주신 적이 없었어요. 의사가 영미를 바라봤습니다. 영미 씨, 며느리분의 말을 못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영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뭘 생각하든 뭘 원하든 제게는 중요하지 않았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제 아들이었고 제 손주였어요. 왜 며느리는 중요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도 그렇게 당했으니까요. 제 시어머니한테도 세상한테도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인정받지 못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똑같이 한 것 같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 다 피해자시네요. 영미 씨는 시어머니한테, 수진 씨는 영미 씨한테. 그런데 이제 그 사슬을 끊으려고 하시는 거죠?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은 1시간 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나올 때쯤 의사가 말했어요. 앞으로 한 달에 2번씩 오세요. 처음에는 따로, 나중에는 함께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와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영미가 커피를, 수진이 따뜻한 차를 주문했죠. 수진아. 네, 어머님. 오늘 내 얘기 듣고 미안했다. 저도요. 제가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안 그랬으면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았을 거야.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그래, 해봐라. 전 어머님이 무서웠어요. 차갑고 무뚝뚝하고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점점 더 멀어진 것 같아요.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너무 경계했어. 며느리가 내 아들을 빼앗아갈까봐, 내 자리를 빼앗아갈까봐. 그게 잘못이었네. 이제는 좀 나아질까요? 모르겠다.
솔직히. 근데 노력은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다 불행할 테니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노원구에 25평 아파트 계약을 했어요. 입주는 2개월 뒤였습니다. 영미는 약속대로 3억 원을 보태줬죠.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이 돈이면. 괜찮아. 나는 이 집 있고 가게 있으면 돼.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라.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네. 웃음도 많아지고 말도 많아졌어요. 전에는 집에만 있었는데 요즘은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요. 영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정상이지. 38인데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엄마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나도? 네. 전에는 항상 뭔가 딱딱하셨는데 요즘은 좀 부드러우세요. 영미는 웃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싶었어요. 상담은 계속됐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어떨 때는 따로, 어떨 때는 함께. 점점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상담 5주차쯤 의사가 물었습니다. 두 분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영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너를 사람으로 안 봐줘서 미안해. 앞으로는 며느리가 아니라 수진이로 보려고 노력할게. 수진도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안 했어요. 어머님도 힘든 삶을 사셨는데 그냥 제적으로만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많이 진전됐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까요? 마지막 단계요? 네. 서로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는 거예요. 수진 씨는 시어머니한테 뭘 기대하세요? 수진이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받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존중받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명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주시면요. 영미 씨는요? 저는 며느리가 내 말을 잘 들어줬으면 했어요.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근데 이제 보니까 그건 너무 과한 기대였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지내면 될 것 같아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요. 두 분 다 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되셨네요. 이게 중요해요. 과도한 기대가 관계를 망치거든요. 2개월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수진의 이사날이 다가왔어요. 영미는 이삿짐을 싸는 수진을 도와줬습니다. 이것도 가져가라. 내가 쓰던 건데 아직 멀쩡해. 어머님 괜찮아요. 새로 살게요. 아니야, 가져가. 아까운데. 두 사람은 웃으며 짐을 쌌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도 긴장됐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이사하는 날 영미도 함께 갔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의 신축 아파트였어요. 25평이라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좋다. 민호가 환호했습니다. 수진도 들떠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 보세요. 베란다에서 산이 보여요. 영미는 베란다로 나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북한산이 보였어요. 단풍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붉고 노랗고 주황빛. 그날 본 단풍보다 더 아름답네. 영미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가평에서 본 단풍은 무섭고 불길했는데 오늘 보는 단풍은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이삿짐을 다 정리하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수진이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어머님, 여기 짜장면 맛집이래요. 그래. 맛있게 먹자. 세 사람은 둘러앉아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영미는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가봐야겠다. 어머님,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다. 너희끼리 첫날 보내라. 나는 집이 편해. 영미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까지 나오는데 수진이 따라왔어요. 어머님. 응.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영미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 손을 제대로 잡아본 것 같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가 용기 내줘서.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모르지. 근데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미도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영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가로수들이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붉고 노랗고 주황빛. 단풍은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영미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영미는 차를 끓여 마시며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머님,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 주말에 저희가 놀러 갈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호떡 만들어 갈게요. 영미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조심히 와라. 휴대폰을 내려놓고 영미는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수진의 수첩을 꺼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결심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천천히 불 속에 넣었어요. 종이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절망과 아픔 그리고 잘못된 계획들이 모두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영미는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고 앞으로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라고. 쟤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7세의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은 많았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나도 변할 수 있구나. 영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흘 뒤 영미는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단골 이 씨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밝으세요? 그래요? 그런가?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영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살만해진 것 같아요. 며느리랑은 어때요? 잘 지내요? 네. 이제 좀 낫네요. 다행이다. 며느리 문제가 제일 힘들잖아요. 이 씨가 반찬을 사들고 나갔습니다. 영미는 다시 멸치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49년 동안 해온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편했습니다. 점심때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그래, 잘 지내니? 네.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집들이 할 거예요. 꼭 오세요. 그래, 알았다. 뭐 해갈까?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돼요. 어머님만 오시면 돼요. 영미는 웃었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뭔가 해갈게. 전화를 끊고 영미는 생각했습니다. 집들이 음식으로 뭘 해갈까? 토요일이 됐습니다. 영미는 잡채와 탕수육을 만들어 갔어요. 수진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요즘은 신경 쓰게 됐죠. 수진의 집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의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수진의 친구들이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이쪽이 제 대학 동기들이에요. 수진이 영미를 소개했습니다. 친구들이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는 얼굴이 어둡더니 요즘은 완전 달라졌어요. 영미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밝게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들이는 즐겁게 진행됐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 세 사람만 남았어요. 어머님,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친구들도 다 칭찬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 손주 태민이 데리고 어머님 댁에 갈게요. 태민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영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태민이가?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놔야겠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태민이는 그냥 할머니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미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며칠 뒤 정말로 수진과 민호가 태민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7살 태민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태민이 많이 컸네. 영미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민이가 어린이집 이야기를 신나게 했어요. 할머니, 저 오늘 그림 그렸어요. 그래? 우리 태민이 잘 그렸겠네. 네.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영미는 손주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가정을 꾸릴 때는 우리처럼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녁을 함께 먹고 수진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미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단풍도 대부분 떨어졌죠. 하지만 아직 몇 그루 나무에는 붉은 잎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의 단풍보다 더 붉은 건 우리 마음이었구나. 영미는 생각했습니다. 가평에서 봤던 붉은 요거트, 붉은 단풍. 그건 모두 상처의 색깔이었어요. 피처럼 붉었던 그날의 기억.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붉은 건 단풍뿐이었어요. 마음은 이제 평화로웠습니다. 영미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67년을 살았지만 변화는 아직도 가능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자신의 마음도 모든 게 변할 수 있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더니 영미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단풍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새 잎이 돋을 것이고 그 잎들은 또다시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들 거예요. 하지만 그때의 붉은색은 이제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영미와 수진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았어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가족으로 남아있는 것. 그게 바로 두 사람이 찾아낸 답이었습니다. 단풍보다 붉었던 진실은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 위에 새로운 관계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영미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년 가을에는 수진이랑 다시 단풍 보러 갈까?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진짜 단풍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영미와 수진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